국조쌤입니다. 국조쌤이란 말 생소하시죠? 국어를 가르치는 조쌤을 줄인 말이에요. 제 성이 조씨라서 국조쌤이 된 거예요. 앞으로 저를 국조쌤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제가 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국어교육 쪽에 좀 일찍 뛰어들었어요. 일명 사교육시장이라고 하죠. 제가 사교육에 뛰어들었을 때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한 방식은 내가 볼 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내 수업을 듣고 이 부분을 공부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서 프린터물 남발하잖아요. 그거 막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먼저 프린터물 지어주면서 이 부분 공부해라. 그러면 제 앞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집에 와서 그 부분 공부하느냐? 안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테죠. 그나마 몇 안 되는 학생 중에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해준 부분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봐요. 그래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완전 포인트를 잘못 잡아준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는 부분이 뭐고 모르는 부분이 뭔지 끊임없이 체크해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은 시험 출제 방식이 다 다르다. 그러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건 경험을 쌓아야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모든 학년을 경험하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수업을 시작해봤어요. 그리고 차차 경험이 쌓이면 중학생, 그 다음 고등학생 이런 식으로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학원과 과외를 통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내신국어 및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노하우가 그나마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러자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신국어 점수 안 나오고 등급 안 나와서 고민하는 우리 친구들 많잖아요. 그 중에서 조금만 제가 이제 알려주고 체크해주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유튜브라는 게 궁하면 볼 때가 많잖아요.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크고요. 이렇게 몇 년간 유튜브를 해야겠다 마음만 먹고 계속 구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요즘 시국이 이런 만큼 실내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격 수업도 대세가 되었고요. 이제 유튜브를 정말 만들 때가 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드디어 본 영상을 찍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 했는데 촬영만 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촬영하고 나니까 편집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컷 잘라야 하잖아요. 편집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배경음악, 효과, 자막 넣기 등등 다 해야 하는데 제가 이 모든 게 처음이라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것들부터 배워야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원래 본업이 있거든요. 그 일이 끝나야 촬영을 할 수 있고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시간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제가 처음 만들어 본 거예요. 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혼자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제가 업로드 하려 하니 진짜 할 것도 많고 손이 많이 가네요. 크리에이터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건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 편집이나 연출이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내용만큼은 꽤 오래 고민해서 만들었으니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이 제 머릿속에 참 많은데 결과물로 나오기가 참 어렵네요. 앞으로의 방송 방향인데요. 제가 구상한 것들을 조금 미리 이야기하자면 내신국어와 수능국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시리즈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 내신국어 시리즈를 먼저 만들 텐데요. 내신국어 시리즈가 여러분의 성원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면
나중에는 실제 고등학교 문제를 들고 와서 그 기출 문제를 통해 학교쌤들의 문제 출제 방식을 각각 분석해 볼 겁니다. 학교쌤들마다 출제 방식이 다 다르거든요. 출제 경향 분석이 내신 국어 공부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알찬 방송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수없이 들은 질문을 정리해서 제가 그동안 느낀 부분을 위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신국어 1등급. 1등급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 개념들입니다. 내신국어와 수능국어 중에 뭘 먼저 공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내신국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국어 공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내신국어는 국어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내신국어를 통해 국어에 대한 기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익혀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탄탄한 내공을 바탕으로 그 다음 수능국어로 넘어가는 게 훨씬 편하고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국어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만약 여러분들의 내공이 탄탄하잖아요? 그럼 수능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힐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당장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수해서 못 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왜 못 쳤니?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은 1교시라 잠이 넘어와서 지문을 읽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일어나 보니까 종이 땡 하고 치더라고요. 아니면 쌤, 제가 너무 긴장을 하면 배가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시간이 다 갔더라고요.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 다음 시험이 또 있으니까요. 다음 시험 잘 치면 된단 말이에요, 모의고사는. 그러나 내신을 한번 그르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못 치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재학생들에게는 내신국어가 훨씬 중요하겠죠. 내신국어가 성적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왜 더 유리할까요? 그 이유는 내신국어에는 바로 시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 큰 겁니다. 수능국어도 형식상 시험 범위라는 게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즉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면 3월에 첫 모의고사를 칩니다. 거기 출제되는 문제를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배우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출제된 것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전시가로는 도산시비고 만행이 나왔어요. 문법으로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특징 비교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중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중학교에서 시조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연시조라뇨. 당장 중학생 여러분들 연시조가 뭔지 아나요? 시조는 크게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나뉘는데 평시조가 연이어져 있다 해서 연시조예요. 그럼 평시조가 뭐냐 하면 3, 4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3장 6구, 45자 안팎으로 이루어져 사음보 율격의 고전시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음수율이 뭐고 음보율이 뭔지 아세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모를 텐데 연시조 해석이 가능할까요? 고전문학은 일단 그렇다 칩시다. 중세국어는 어떻게 풀란 말이죠? 실제 출제된 문제 중에 보면 훈민정음을 통해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훈민정음에 나란 말싸움이 튕기게 달아란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해석하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애가 중국과 달라 할 때 과에 해당하는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현대국어의 조사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데 중세국어의 조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감으로 찍어라 이런 것밖에 안 되겠죠. 보통 학교 공부의 흥미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선행학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좀 말이 안 되죠. 모순이에요. 고등학교에 가야 배울 내용을 이렇게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면 선행학습 안 하고 어떻게 풀라고 그러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선행 안 하면 고등학교 가서 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국어에는 시험 범위가 없다입니다. 그러니 재학생들은 성적 받기에 더 유리한 내신 공부를 하란 말입니다. 중학교 때보다 왜 이렇게 국어 성적이 하락할까? 중학교 때는 나름 자신이 국어 성적 잘 나오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성적이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아니다입니다. 왜 대부분은 아니다란 말했냐면 그나마 중학교 때 점수가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좋은 케이스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친구가 학군 좋은 곳에 사립학교를 다녔거나 신도시 인구 가밀 지역 있죠? 학교 수에 비해서 학생들 인원이 엄청 많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을 졸업한 겁니다. 대개 이런 중학교들은 내신 국어가 고등학교 뺨치기 어렵게 나와요. 그런 곳에서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증거잖아요. 노력이 어디 안 가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와서는 감을 못 잡고 떨어지는 등급에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죠. 고등학교 와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치면 곡소리 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수의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물음인데요. 왜 고등학교 와서 내신 국어가 중요할까요? 중학교 때는 자사고나 과고나 외고 가는 친구들 빼고는 내신에 별 신경을 그렇게 쓰진 않아요. 시수의 개념을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국어 과목이 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번 들었죠? 이건 각 지역의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아마 일주일에 4번 아니면 5번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수가 크다, 많다, 중요한 과목이라는 겁니다. 왜 좋은 대학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하라 그럴까요? 국영수 모두 시수가 많고 큰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시수가 큰 과목에 등급을 잘 받아놓으면 일명 좋은 대학 가기 유리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험은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란 무엇이냐? 전교 인원수에 상관없이 어느 점수만 넘으면 A, B, C, D, E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충 90점 넘으면 중학교 때는 A 나왔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중학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시험 망칠까봐 엄청 걱정하세요. 친절히 밑줄 끄세요. 거기 별표 하세요. 이건 좀 봐둬야 되겠죠. 이러면서 중요한 부분을 다 찝어줘요. 그래서 그 부분만 외우면 90점 나오니까 벼락치기에도 A 나올 때가 많았을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학교는 밥과 반찬 딱 차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학교 오면 당황하는 겁니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란 무엇이냐? 전교 인원수 중에 내가 몇 프로 안에 들었냐? 그걸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4, 11, 23, 40, 60% 정도 있는데 순서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교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4%는 4등이겠죠? 그러면 4등까지가 1등급이고 100명 중에 11%는 11명이죠? 그럼 5등부터 11명까지가 2등급입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는 등급 받기가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다들 시험 잘 치면 등급 어떻게 매길까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우리 친구들 다들 시험 점수 잘 나올까봐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혼돈의 카오스예요. 중학교 때의 친절함은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학교 수업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처럼 아무 방향 없이 공부한다. 보통 친구들이 막연하게 고등학교도 중학교 때처럼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죠.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좋긴 합니다. 근데 이러면 성적이 무조건 잘 나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 내신 시험에 내면 다들 100점 받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 들어봤죠? 중요한 포인트를 선택해서 그 부분 집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무조건 효율이에요. 그럼 그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는 지금 간단히 말하면 바로 학교 수업에 있습니다. 학교생의 내신 출제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제가 옆에서 내신 대비를 도와줄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지도하는 학생의 시험에 관련된 것들 중에 그 친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가 봅니다. 교과서나 프린터물이 있겠죠? 아니면 보충교재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는
시험에 관련된 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 시험에 뭐가 나올지 쫙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걸 바탕으로 시험에 나올 부분이 이거겠구나 라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가 이 친구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이 친구의 부족한 면이 나와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인데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끊임없는 체크를 통해서 그 친구의 부족한 면을 보고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어떻게? 절대 잊지 않게 반복하면서요. 그게 바로 집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내신국어 공부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한 내용으로는 실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부분이 내신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 보시고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최대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제발 중학교 때 하던 공부 방식 이제 버리세요. 학교쌤이 뭐 찝어주겠지. 막연한 기대 버려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 정말 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첫 시험 쳐보고 이게 아닌데 부랴부랴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강조하지만 이제 노력도 하고 시간 투자도 좀 해야 합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평가 없습니다. 상대평가만 남았습니다. 자, 그럼 내가 언제부터 시험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까는 시험 대비 기간의 정의부터 살펴보는 것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부분은 이어지는 2부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부에서 만나요.